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이문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네.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박빙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미국 선거는 뭐 이전에 어떤 선거와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접전이고 지금 누가 이기느냐를 굳이 이렇게 예측하는 게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의 접전 양상인데요. 네네. 그 여론조사 분석 사이트 이제 538 이렇게 써서 이제 538에 따르면 현재 시각 이제 27일 기준으로 전국 여론조사 평균치에서 두 후보의 그 격차가 불과 한 1.4% 정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48.1%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46.7% 이런 정도로 이제 근소한 차이인 건데요. 네네. 그나마 이제 이것은 이제 각종 조사를 이제 종합했던 결과로서 그 개별적인 어떤 여론조사를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두 후보가 이제 동률로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8이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집계한 결과 한 8개 조사 중에 3개 정도는 동률인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그런 지역과 또 공화당의 또 이른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나눠지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정치색이 좀 뚜렷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 네네. 경합주가 있는데 이 경합주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더 격차가 또 좁아지는 것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치열하게 그 전개되는 판세 때문에 그 현대사에서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모든 이제 투표 용지를 개표한 이후에도 승패를 확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게 일부 주는 이제 선거 결과가 그 표차가 너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면 재검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확인하는데 경합주도 이런 양상을 볼 수가 있어서 아무튼 바로 그 투표 이후에 우리 같으면 굉장히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어쩌면 며칠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근소하긴 하지만 네, 해리스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유세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그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드라마틱했던 것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암살 시도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 간의 조금 그 토론의 모습이 그 바이든 당시 후보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서 또 후보가 교체되기도 했었고 이런 별일이 다 있었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일 이후에 어쨌든 해리스로 후보가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한의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세적으로 확 올라갔었는데 그게 아마 한 정점을 보인 게 8월 말 정도에서 9월 초 그때 정점을 찍고 서서히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앞서고는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제 좀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방식이 우리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큰 변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선거인단을 통해서 그 선거인단 숫자를 집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를 들면 단 한 표라도 누가 더 가져가면 이긴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어떤 좀 증표로서 보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이제 일간지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이제 상당히 진보 성향의 그런 그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컬럼까지 준비를 했었다고 그래요. 해리스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칼럼 내용을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막판에 이제 이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컨대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안 하기로 한 거죠. 네네.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또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이런 어떤 공식적인 누군가를 지지한다라는 것에서 물러섰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장이 큰 게 이제
측하고 이제 회사의 소위 오너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는 그 아마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제프 베이존스 같은 요 오너 그룹과 편집자 측이 좀 이게 갈등이 좀 있는 모습도 보이고 네네. 내지는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는 20만 명 이상이 구독을 취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워싱턴 포스트를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250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거진 한 8% 정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꽤 이게 지금 파장이 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말하자면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드러내지 않고 있는 우리 2016년에도 나왔던 단어지만 샤이 트럼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해리스에 대해서도 또 그런 비슷한 부분 이제 뭐 히든 해리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신 거니까 아무튼 조금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더 많이 득표해도 패배할 수 있는 게 미국 선거 제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미국 선거 제도의 특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직접 투표이기 때문에 네네.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51% 49%면 당연히 51%의 득표를 하신 후보분이 이기게 돼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실제로 절대 득표수에서 이겼어도 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네네.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고 뭐 그 전에 이제 엘고어도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개의 각기 다른 주로 이루어진 이제 일종의 연방 체제죠.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나라 이름에서부터가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 여러 개의 주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자치적인 부분이나 권한을 굉장히 동등하게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철학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에서 이제 선거 제도도 그것을 반영을 하여서 인구 비례로 총 선거인단 수를 나눠 가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이게 이제 50개 주의 인구 배분으로 나눠지고 이제 워싱턴 D.C.까지 이게 나눠지는 그런 구조라서요. 그러니까 538에서 과반인 270석을 가져가는 후보가 이기게 되는 지금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까다로운 것이 결국 한 주에 할당되어 있는 선거인단이 뭐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는 19개다. 그러면 거기서 민주당 쪽이 더 표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 19석을 뭐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 19개를 오롯이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 소위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Winner takes all. 네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절대 득표수와 결국 선거인단 총 획득 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연방제로 인해 가지고 선거제도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버려지는 표, 이른바 사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더 많이 득표하고도 오히려 패배한 네. 그러한 경우가 그 미국 선거 역사상 있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2000년 당시에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엘 고어 후보도 부통령도 하셨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전체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은 선거인단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그 얘기는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덩치가 좀 큰 주의 선거인단 수를 확 확보를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확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힐러리 후보는 트럼프 후보보다 표수로는 287만 표나 더 얻었습니다. 네네. 네, 얻었지만 이제 선거인단 수에서 77명이나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 그 이유는 결국은 덩치가 큰 이제 선거인단 수가 많이 배분돼 있는 주요 주를 졌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플로리다 30명, 뭐 뉴욕 28명, 펜실베니아 말씀드렸듯이 19명 이런 데에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절대 득표수와 선거인단 획득수가 어긋나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힐러리는 결국은 선거 운동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명 한 명도 중요하지만 경합주를 공략해서 승기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이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내지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표도 말씀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표도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국민 전체에서 봤을 때 더 많은 득표를 하신 후보가 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회의론들이 계속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어떤 정치색이 명확한 지역에 대해서는 네네. 방금 선거운동의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굳이 우리 당을 확실히 뽑을 주에까지 어떤 정성을 들이기가 모든 어떤 리소스나 뭐 시간도 사실 자원이니까요. 시간이나 어떤 후보의 뭐 체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재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리소스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 당을 뽑아줄 게 너무나 확실한 주에 대해서는 네네. 아무래도 그 재원을 마음껏 쓰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을 그렇게까지 충성스럽게 지지를 해는 주에 그럼 후보가 그만큼 마음을 안 쓴다는 거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치면 이건 또 민주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요컨대 제도가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잘 모르겠는 아까 말씀드린 스윙 스테이트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말로는 경합주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지만 뭐 예를 들면 아리조나, 뭐 조지아, 뭐 미시간,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는 또 펜실베니아, 네바다 이런 주들을 집중적으로 네네. 이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결국 이번 선거도 지난번 이전의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경합주,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네. 그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네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 그래도 박빙인데 경합주로 가면 더 박빙이 되니까요. 정말 누가 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 경합주에서 승패가 갈라질 건데요. 2020년 선거를 좀 들여다보면 당시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 6개를 이겼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살벌했습니다. 네네. 거의 뭐 3%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불과 0.24%였었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 0.31, 위스콘신은 이제 0.45 요런 차이로 이겨서 그 선거인단 수를 갖고 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시 결과를 뒤집어라라고 어떻게 보면 좀 흥분한 그런 어조로 주장을 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그런 정도의 지금 박빙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결국은 바이든 당시 후보의 이제 대선 승리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반면 이제 8년 전으로 또 시계를 좀 돌려보면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6개 주에서 또 힐러리를 아슬아슬하게 이제 이겼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 승리의 발판이 또 마련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본인한테 또 도움이 됐었던 게 2016년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때 당시 많이 화두가 됐던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하죠. 이제 녹이 쓴 벨트라는 거는 본래 공업 지역이었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침체가 됐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어떤 지지를 이끌어냈는데 많이들 이제 인용도 많이 돼서 이제 다들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래서 이제 마가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네. 그 마가 캠페인을 통해서 소위 이렇게 그 러스트 벨트 지역에 좀 공업이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으셨거나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었던 그런 유권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가 있었죠. 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경합주에서는 1% 이내로 초접전 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후보가 상대 약점을 보면서 굉장히 집요한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Years ago and sent an armed mob to the United States Capitol to overturn the will of the people in a free and fair election, an election that he knew he lost. Americans died as a result of that attack. We will be seizing the assets of the criminal gangs and drug cartels, and we will use those assets to create a compensation fund to provide
restitution for the victims of migrant crime. 저기 지금 이제 해리스하고 트럼프 유세 보셨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워싱턴 생활이 좀 길었는데 그 의회의 그 난입한 사건은 네네. 뭐 미국 사회에만 충격을 줬을 정도가 아니라 소위 이제 미국이 민주정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리더격인 나라를 자처해왔던 나라인데 네네. 저런 나라에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 행동으로 저런 정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줬죠, 사실. 그 사망자들도 꽤 많이 맞습니다. 나왔었어요. 네, 사망자도 그때 5명 발생했고 경찰이 184명 네네. 정도가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실 민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평화적인 이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깨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 2021년 당시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죠. 이제 대선 불복 연설을 했던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일립스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후보가요. 그 승리를 다짐하는 어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지금 의회에 있었던 어떤 그 폭력적인 사건들을 다시 회상하고 또 검사 출신인 이 해리스가 이런 장소를 이제 사실상 선거운동을 어떻게 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에 가까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장소를 아무래도 선택을 한 것은 그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시 조장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는 또 트럼프대로 불법 이민 그 특히 그 문제가 지금 가장 그 첨예한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하면서 막판 그 세를 모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특히 TV 토론 때 우리가 그게 명확하게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실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교 정책들 내지는 안보 정책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 이 문제를 계속 지금 트럼프는 많이 공격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사망한 어떤 참전 용사의 가족 등이 같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또 사연을 소개한다든지 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저지른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지른 그런 어떤 잘못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불법 이민 문제 지금 전쟁 2개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하면서 하여튼 두 후보 다 결국 이제 막판 새몰이를 이제 상대의 어떤 나쁜 부분을 크게 이제 강조하면서 새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실감되는 시기가 선거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쓰레기가 화두로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27일에요. 네네. 트럼프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뉴욕 유세에 그 찬조 연설자로 등장을 한 이제 코미디언인데요. 토니 한치클리프가 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이제 떠다니는 쓰레기섬 이런 식으로 좀 매우 안 좋게 폄하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미국 내에 이제 6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라틴계 유권자들한테도 대단히 큰 그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은 아니고 트럼프의 말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트럼프 캠프에서는 그 거리를 두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라틴 표가 너무나 또 소중한 표인데 네네. 모든 표가 소중하지만 또 특히 지금 같은 접전 상황에선 매우 소중한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좀 거리를 두면서 우리의 입장하고는 그게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말실수가 나온 게 네네. 이제 트럼프 집회 연설자들이 어떤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됐던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지지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 없이 그래도 대통령이신데 현직 대통령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이 하니까 이게 또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하는 이제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뭐 그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미화원 분들이 입으시는 그런 복장을 입고 뭐 약간의 퍼포먼스성으로 그것에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정치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회 전체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큰지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뭐 새로운 지지층 뭐 찾아다닐 때는 아닌 것 같고 기존의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동층 중요한 건 부동층 아니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할 그런 굉장히 절실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리스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소위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집토끼라는 표현을 쓰죠. 집토끼, 예. 네네.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집토끼 민주당 입장에서 뭐 흑인, 라틴계 이런 표심 잡기에 이제 나선 그런 형국이고요. 원래 이제 흑인과 라틴계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지지 기반이긴 하죠. 특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좀 차별을 받거나 그렇다 보니까 또 학력적인 측면에서 또 그게 소득으로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저학력 저소득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이고 본래 전통적인 지지층인이 많지 다시 그 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1일 USA 그다음에 서포크 대학이 조사를 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네네. 흑인 유권자의 72% 그리고 라틴계 유권자의 38%가 이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는 이제 2022년 대선 때 흑인이 92% 그다음에 라틴계가 59% 정도 바이든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숫자가 내려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판에 결국은 본인들의 자신 당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흑인표가 또 이제 남성에서 또 좀 갈라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이 지지를 안 해주면 당연히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은 백인인데 92% 흑인 유권자 기준으로. 네. 그런데 해리스는 72%밖에 어찌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조금 뜻밖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 후보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그 어떻게 보면 심장이죠. 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 한복판에 또 이제 우리 뭐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공연들도 많이 하는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유세에서 이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과 함께 막판 이제 그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50세 이상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투표 의지도 굉장히 높죠. 정치 참여도도 높고요. 그리고 백인 유권자들 중에서 약 56% 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세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 유권자들한테도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는 이제 민주당 지지가 좀 강했던 그런 흑인 라틴계 지지도 많이 이끌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좀 성과들도 있는데 이제 최근 아까 말씀 저희 나눴던 그 쓰레기 섬 발언으로 좀 궁저히 몰렸다가 어떻게 네네. 해서든지 이걸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어쨌든 백악관 주인은 이제 5일 뒤면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박빙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결국은 뭐
정말 그 세를 얼마나 더 결집하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이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저는 이제 국제 정치학자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갑니다. 특히 지금 우리 북한 파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한테도 지금 이 유럽의 안보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 위기 상황으로 닥쳐와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요. 네네. 당장 이 유럽에 지금 3년 가까이 길어진 이 전쟁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국제전으로 심지어 저도 어제 유럽에서 오신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저께 이거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걸 유럽에선 정말로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혹시나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미국의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또 뭐 중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또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미국은 뭐 세계 경찰 역할도 했었고 그다음에 세계 최대 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은 결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한테 아주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특별하게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특히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지금 이 지난한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지쳐 있는 분들. 네네. 예를 들면 북한하고 물론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이들과 이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치달아가는 게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또 된다고 하면 동맹 차원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네네. 결국은 뭔가 변화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 안보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지금 걱정들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럼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당장 예를 들면 방위분담금 그렇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뭐 나간다고 할 건지 뭐 등등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그래도 관습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국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같은 이제 무역국가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고 특히 고금리 상황, 고달러 상황, 인플레이션이 이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들 걱정이 크실 거라고 보는데요. 뭐 미국의 선택이니까 누가 되시더라도 그가 이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지금 걱정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당장 네네. 옆에 일본은 당연하고 지금 유럽 국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마음이 비슷한 동지 국가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좀 혼자 이렇게 어떻게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좀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유사 입장 국가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좀 외교 전략을 다듬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